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5. 와글와글 우리 시대의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을들의 당나귀기 노동편입니다. 저는 솔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랑입니다. 삼중입니다. 네, 이을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최순영입니다. 네. 소개 전에 훅 들어오신 우리 게스트님. 네. 아, 오늘은 평생 문법을 거스르고 살아오신 오늘도 그래서 순서에 상관없이 훅 치고 들어오신 최순영 선배님. 네. 오늘은 좀 오래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을당에서 역사책에서만 봤던 이야기들이 그 당시를 좀 치열하게 살았던 분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재현을 해볼까 해요. 40년 전,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 시작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순영 선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순영 선배님 올해 연세가 꽤 되셨어요. 꽤 되셨고 그만큼 또 오랜 세월 많은 활동 해오셨는데요. 마찬가지로 또 위키셀러 위키에서 긁었습니다. 좀 이력이 너무 기셔가지고 약간 요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 얘기예요. 그래서 이을 최순영 선배님의 활동 역사를 조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을당 청취자분들께 간략하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제 최순영 게스트님을 그냥 선배님이라고 칭하시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순영 여기에 이제 호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키 백과라고 인터넷에 있는 백과사전에 되어 있는 건데, 네, 최순영은 19에 서울로 올라와서 YH 무역이라는 가발 공장에 취업합니다. 할머니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마지로서의 책임감이 컸습니다. 도급제로 운영되던 YH 무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경력을 쌓아 하청 공장을 세울 꿈에 부풀어 있던 최순영은 1975년 노동조합을 만들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도움만 주고 빠지려고 했으나 덜컥 지부장으로 선출되었고 일주일 후에 이것 때문에 이제 해고가 되고 맙니다. 복직 투쟁으로 시작되었던 투쟁은 노동조합은 자리를 잡아갔고 최순영은 노동조합 활동가로서 쑥쑥 성장하게 됩니다. YH무역 장용호 사장은 회사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물량을 하청공장으로 또 다시 빼돌리면서 휴업과 폐업을 반복하더니 1979년에 문을 닫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여성 노동자들은 배고파서 못 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라고 외치며 투쟁하게 됩니다. 회사 안에서 투쟁했지만 때는 박정희의 군사독재가 판을 치던 시기 아무도 YH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제1야당 신민당사로 자리를 옮겨 투쟁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틀 만인 1979년 8월 11일 새벽 2시 2,000명의 경찰들이 신민당사로 들이닥쳐 여성 노동자들을 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상집위원이었던 김경숙이 사망하게 됩니다. 최순영을 비롯한 노동조합 간부들은 투옥되고 다른 노동자들은 강제 귀가 조치를 당합니다. 넉 달 만에 풀려난 최순영은 김경숙 열사 추모 사업회를 세우려는 시도를 몇 차례에 걸쳐 했지만 실패하고 1980년 광주 민중항쟁으로 엄혹해진 전국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합니다. 이후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부천 여성노동자회를 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문제에 천착했고 지역 내 먹거리와 환경운동을 중심으로 한 YWCA 활동도 함께 하게 됩니다. 선거 문화를 바꿔보고자 부천 시의원으로 출마하여 2차례 당선되었고 부천 가정법률상담소 소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민주노동당 당적으로 2004년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지난해에는 경기교육청 대표 시민감사관으로 유치원 비리를 폭로하는 주역이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선배님. 환영합니다. 저희 여성노동자의 선배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 이력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스트는 오늘 처음입니다. 최순영 선배님의 역사를 다 말하려면 정말
일단 저희 남은 시간 다 투여해도 모자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최순영 선배님을 초대한 이유는 올해가 1979년 신민당사 투쟁에서 김경숙 열사가 세상을 뜨신 지 40주기가 되는 해이기 때문이에요. 김경숙 열사 묘소는 마석 모란공원에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8월 11일이 되면 묘소 참배를 가는데 최순영 선배님은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어요. 빠질 수가 없죠. 후배들이 그렇게 열심히 챙겨주시는데. 아이고.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가보면은 항상 YH 동호회 선배님들이 계속 오세요. 계속 오시고. YH 동호회라 하면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선배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YH 동호회라고 뭐 YH 그 당시 때 79년도 함께 싸웠던 동지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노동조합 조합원들. 예, 조합원들, 간부들. 그래서 연락되는 사람은 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요 서울과 근교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모임을 하는 뭐 친목이죠. 뭐 친목 단체.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은 밤을 새워서 지칠지 모르는 밤을 지새우는 그런 함께하는 동지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그냥 하루 모임이 부족해서 어디 가서 밤을 새워서 얘기를 해야 되나. 밤거리를 떠들면서. 아니 실제로 지난해에 그 김경숙 열사 그 길이 토요일이었잖아요. 네. 토요일이라고 하시면서 선배님들 다 모여갖고 어디 가시더라고요. 1박 2일로. 네. 어디 좋은 데 가셨어요. 네, 그래서 도저히 부족해서 그날 전체가 다 강원도를 가서 하루를 지새웠습니다. 정말 네. 동지이자 친구이자. 그렇죠. 대개가 우리가 특히 직장의 동료들은 집안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리고 잘 모르죠. 근데 이 친구들은 오랫동안 YH에서 같이 일하면서 노동조합 활동하고 간부하면서 그 집안 소속들이 가정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40년을 만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만났던 세월까지 하면 40년이 더 되죠. 40년이 넘죠. 그러니까 다 그 삶 자체를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니까 모이기만 하면은 이제 그때에 우리가 79년도 마지막 날 밤을 이야기도 하고 한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내가 그 어린 나이에 그때가 20대 아마 초반들이었을 거고 20대 많아야 뭐 24, 5 된 친구였을 거고 그랬을 텐데 자기가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그 옳다고 생각하는 줄에 가서 설 수 있었던 자기의 결단 자기가 너무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그렇죠. 그죠? 충분히 정의 그러셔도. 편에 설 수 있었던 자기 결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기는 자기가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이 20대의 초반에 그랬던 친구들이니까 모이기만 하면은 얘기가 많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이거는. 그래요. 가문의 영광. 뿐만 아니라 정말 역사를 바로 세운 분들인 거잖아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또 한 세대를 이렇게 좀 더 진보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오른편에 섰다라는 그 말씀이 박정희 정권 시기에 정말로 그 탄압, 국가폭력이 너무 심각하던 그런 시기인데 그런 되게 20대에 있었 그 여성들이 그렇게 견결하게 싸우고 또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그렇게 싸웠다는 게 정말 지금 생각해도 되게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건 뭐 그 20대 나이 초반 나이에 예민한 때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그 농성장에 있을 때 엄청난 이제 해유책도 있었고 그리고 회사 측에서 농성장에 마이크를 갖다 놓고 나의 살던 고향을 계속 부르고 회유하려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참 의식의 흐름이라.
그리고 이제 그 속지 말라 뭐 이런 끊임없이 그런 해유책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꿋꿋이 함께 했던 친구들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이 그 온갖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함께 했던 동지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매년 그 저희가 이제 김경순 열사의 그 추모제를 하러 8월 11일 날 그 마성 모란공원에 가는데 묘소 앞에 가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셨던 이 YH 동호회 분들이 같이 몇몇 따라오시고 네. 같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 중에서 한 분은 매년 떡과 네. 맛있는 예. 홍어의 무침을 예. 이렇게 항상 이만큼 해오셔가지고 온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을 해주시고 근데 그런 마음이 되게 좀 감동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너무 끈끈하게 느껴져요. 예.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 농담 아니고 누가 나 죽고 나서 40년 동안 내 무덤에 온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봐요. 뭐 자식도 그렇죠.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그 친구한테 몸이 불편한 친구잖아요. 그 친구가. 그래서 묘소에 네, 그가 이제 그쵸. 끝에 있으니까 네. 많이 올라가시지는 못하고. 그리고 집이 영란 선배님. 또 남양 주고 그래요. 그 친구. 그래서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제 그 친구한테 좀 그만 좀 하라 그러니까 자기 행복을 왜 뺏으려 그러냐고.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은 뭐 그거 함으로써 본인의 또 행복을 느낀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근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 쑥떡하고 홍어회 무침 있냐고. 잔치 글쎄 우리나라 잔치집에 보통 홍어회가 다 있지 않아요? 홍어 무침이. 아니 그게 그리고 전라도 음식이잖아요. 네. 그게 저희는 이제 김경숙 열사가 광주 분이셔가지고 나는 그 그래서 생각은 또 홍어인가. 미처 못했네. 예. 그 생각은 미처 못하고 이 친구가 그 홍어가 보통 잔치집에는 일반적으로 항상 있으니까. 있고 그리고 그 홍어를 모두 맛있어 하고 너무 맛있어요, 네, 진짜. 그리고 쑥떡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이 친구가 텃밭하면서 심어요. 그 치라 그러나 이 치떡 그거를 손수 심고 그 남편이 처음에는 집에서 다 절구로 찧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남편까지 동원을 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인절미는 굉장히 귀한 떡이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이 허기지고 이럴 때 인절미가 그 허기를 메꾸는 역할도 하고 보약도 되고 여름에. 그래서 아마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마음에 정말 감동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 이력을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사이사이에 진짜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9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이 이야기가 되게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는데 그 시대를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이 어린 여성자들이 자신의 노동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잖아요. 당시 좀 시대 그렇죠. 상황에 대해서 예. 얘기 좀 해주시죠, 선생님. 예, 내가 그 가족을 생계를 책임을 졌다는 거는 아니고 그 시대가 우리나라 60, 70년대가 아주 가난한 그 농촌이 가난했고 그래서 대개가 요즘 그 젊은 여성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그 당시 때는 우리가 맏딸은 살림미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되게 딸들이 집에서 입 하나 도는 건 딸이 먼저 그 사회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딸은 돈을 벌어서 자기 하는 것보다는 가족을 더 챙기는. 그래서 우리 그때 조합원 중에 뭐 부모님 약값 되는 조합원도 있었고 그리고 벌어서 시골에 뭐 땅 떼기도 사주고 소도 사주고 소가 그때는 큰 미천이에요. 농촌에서는 밭갈이 이런 걸 소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오빠 학비도 되고 동생 학비도 되고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해왔었죠. 어떻게 보면은 나라의 산업 수출 역군으로서의 주역도 했지만 가정에서는 또한 어떤 가정의 살림을 책임지는 이런 역할들을 그 당시 때 여성들이 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당시에 그 수도권 지역에 공장이 많으니까 비수도권 지역, 수도권 아닌 지역에서 여성들을 이제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여성들을 실어왔다, 사업주들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때는 우리나라가 그 70년대 한창 그 수출일 붐 일고 이럴 때는 거의가 우린 처음에 산업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여성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가내업이나 뭐 주로 이제 그런 였기 때문에 봉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 큰 기술이 없어도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할 수, 단순직이니까.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여성들이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에 또 서울에 와서는 공장에서는 그런 여성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뭐 단순직이니까 그렇게 기술을 많이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출을 하면은 또 정부가 엄청난 특혜를 줘서 담보도 없이 은행에 뭐 다 융자로 하고 YH 같은 경우가 66년도에 그 노동자 10명 자본금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70년도 내가 입사할 때 노동자가 4,000명이고 공장은 이 대지가 2,000평이 넘었어요. 건평도 2,000평이 넘었고 그리고 73년도에 10억을 노동자들한테 상여금을 줬다 그러고 빼돌렸어요. 그러니까 7년 만에 100만 원으로 70년대 10억이래요. 66년도에 중요한 건 100만 원으로 공장을 세워서 7년 만에 73년도에 10억을 빼서 대보 해운 주식회사를 지었습니다. 이걸 왜 제가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없어도 수출하면 엄청난 정부가 특혜를 줘서 땅을 사게 하고 건물을 짓게 하는 거죠. 이 박정희 시대 국가주도 성장의 어떤 선성장 후분배 그렇게 하면서 그런 특혜를 주고 그러면은 이 노동자들 자체가 다 돈이죠. 사람을 단순직이니까 얼마나 많은 여성 노동자들을 고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에서 여성 노동자들을 모집해 오기 위해서 이제 명절 때는 뭐 한 사람 데리고 오면은 휴가도 주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마산 자유 수출 지역 아시죠? 여성들의 꽃동산이라고 일본에 불리웠던 꽃동산이요? 네. 진짜 그랬구나. 그 당시 때. 여자들이 거기 마산 자유 수출 지역에 거기가 여성 노동자들이죠. 그 일본 관리직들이 거기에 꽃동산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와가지고 얼마나 나쁜 짓거리들을 하고 그 착취만 한 것이 아니라 성희롱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심각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한일합섬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세워놓고 시골에서 관광버스로 데리고 오는 거죠. 여성들을 모집해서. 그리고 이제 야학을 보낸다고 학교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유혹을. 그렇듯이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장에서 특히 이제 여성들을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 그러면은 관광버스로 가서 모집도 해오고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데리고 오면은 휴가도 주고. 그거는 하나하나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였던 거죠. 실제 그 YH 노동조합 사무장이셨던 박태현 선배님이 본인이 그 차를 타고 올라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선배님은 어떻게 취업하셨어요 여기? 나는 조금 이제 다 재미있는 게 시골에서
그 당시 때 가발이 굉장히 큰 공장이었어요. 그 70년대는 대기업들이 다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대기업에 이제 일을 했고 남자들은 별로 없었죠. 그랬는데 그때에 이제 가발이 우리나라에 70년대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흥했어요. 그 YH뿐만 아니라 반도 상사도 가발로 컸어요. 그 우리나라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런 데서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이 사람들이 하청을 하면서 사람이 부족하니까 시골 가서 단순직이니까 조금만 가리키면은 다 이게 기술을 익힐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시골에서 친구 따라 그 가발 기술을 배우죠. 그리고 이제 한 몇 달 다니다가 서울 가면 돈을 더 잘 벌 것 같아서 서울을 오는데 그 친구 동생 따라 온 거예요. 친구 동생이 친구도 아니고 친구 동생 따라. 동생이 서울에서 공장 다니는데 명절 때 왔길래 아까 얘기했듯이 모집한다 그래서 따라왔는데 마장동의 무슨 염색 공장이었어요. 근데 너무 정말 그 옛날 지금은 저렇게 개발이 됐지만 마장동이 그 무허가 건물에 아마 여러분들은 잘 영화 속에서나 봤을 텐데 그 판자촌 그렇지 그 마장동 이 하천에 물이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그 하천 부지에 무허가 그런 거 속에서 염색 공장을 하면 엄청 고되고 냄새 나고 그런 데서 일을 하더라고요. 갔는데 방도 굉장히 작은 방에 한 15명이 잔대요. 그래서 어떻게 15명이 자냐니까 야간 교대로 하니까. 근데 도저히 동생한테는 미안하지만 언니 된 입장에서 여기서는 못 살 것 같아서 그래서 난 도저히 찬물에 세수하라 그러고 겨울인데 그 명절 세고 이제 설 세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못하고 이제 밥도 못 먹고 막 밥도 너무 그 양철 빠게스 기억나요? 창업 같은 일본 말로 빠게스라 그러는데 물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에 국을 이렇게 여럿이니까 국을 퍼와 왔는데 돼지 기름 둥둥 뜨고 막 이런 거를 먹으라 그래서 도저히 이게 사람이 먹어야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숟가락을 못 뜨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처음 이제 그 동생이 라면을 끓여왔어. 라면. 나 라면을 처음 봤어. 근데 70년. 근데 나는 그 라면도 못 먹겠더라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런 면을 먹나. 기름을 둥둥 뜨고 이것도 라면도 그랬을 거잖아요. 그 라면도 안 먹고 그다음에 이제 도저히 내려갈까 이러다가 같이 간 친구 언니가 YH를 다녔어요. 그래서 둘이 물어 YH 갔는데 너무나도 큰 공장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4,000명이고 그 현대 건물이었고 지금 녹색병원 자리니까 아주 굉장히 좋죠.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모집한다 그래서 언니가 막 창피하니까 시골서 깨제제한다 생각해. 신치도 못하고 막 그러고 왔으니 언니가 창피하니까 언니 기숙사 방에다가 둘이 꼼짝 말고 앉아 있으라고 그래놓고 그래서 우리 여기 취직할 거라고 안 간다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취업을 하셨군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둘이서 돈 벌러 왔으니까 돈을 벌자. 우리는 악착같이. 그래서 또순이처럼 일을 했어요. 그래서 YH에서 나중에는 봉급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도급이었기 때문에 하는 대로 먹으니까 돈 벌러 왔는데 돈을 몇 시간 일하셨어요? 하루에 보통 14시간 막 24시간 한 때도 있어요. 꼬박 세우고 그리고 그때는 일이 많으니까 일을 빨리 이거를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이튿날 쉬어야 되는데 또 했어. 우리는 도급이니까 하는 대로 먹으니까. 근데 그때에 제가 참 가슴이 아팠던 거는 이제 가면 입사한 동기들끼리 이렇게 앉아요. 앉아서 일하는데 빵깨를 하자고. 그래서 빵깨 얘기를 그래서 처음에는 빵을 혼자 다 먹고 배가 고파서 혼자 빵을 하나 먹어가지고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한 10명이면은 한 친구를 몰아주면 그 친구가 그거 모아가지고 시골로 보냈어요. 아, 개처럼 약간. 개처럼. 그래서 시골에 있는 동생들 생각해서 도저히 빵을 못 먹겠다. 그래서 보내주자. 그래서 빵개를 했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 그게 YH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에 계신 분들도 다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처음에는 빵개 하자 그래서 아이고 한꺼번에. 근데 빵이 안 상할까요? 그때 방부제를 많이 넣나? 보통 지금도 빵이 그렇게 빨리 안 상하죠. 제과점 빵이나 그렇지. 소보로나. 그럼요. 이마트 가서 사보세요. 그 빵 오래 가요. 오래 갑니다. 넣고 아마 실험해 보세요. 공장식 빵. 그래서 그때 보름빵. 그런 거 수도 있었지, 알겠다. 카스테라 보름빵. 보름달. 보름달빵. 그거를 그래서 기획을 해서. 그 고향에서 받은 동생들 얼마나 좋아했을까. 얼마나 그러니까. 맛있었을까. 전태일 열사 묘소에 가면은 가끔씩 크림빵을 누가 올려놓더라고요. 네. 그때는 그 그런 크림빵도 사연이 좀 길다고 하긴 하던데. 이제 그렇게 사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이게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해야 되고 공장에서 일해야 되고 이런 여성 노동자들이 또 한편으로는 되게 공부에 대한 그런 열의가 굉장히 높아서 뭐 회사에서 아까도 이제 선배님 말씀하셨지만은 가면은 회사에서 학교도 보내준다 이런 이제 꼬임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야학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다녔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야학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거기서는 실제로 어떤 공부를 했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야학을 많이들 다녔는데 우리는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조합원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 원하는 거를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봤더니 공부하고 싶어하고 야학을 다니는 조합원들이 많고 이래서 노동조합이 야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야학을 하려 그러면 검정고시를 해서 자꾸 이제 가려 그러는데 그게 잘 맞지가 않았거든요. 이 공장 다니는 시간과 이 또 검정고시 해야 되는 이런 두 가지. 그리고 사실 그때들 우리가 이제 노동조합 하면서 학벌이 그렇게 중요하냐. 학교를 그렇다고 대학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가서 공부한다라는 것이 사회에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노동조합이 야학을 하자. 그래서 야학을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야학을 하면서 정말 사회에 필요한 공부 그다음에 이제 병행해서 야학을 했던 거죠. 근데 중간에는 그 일부 교사들이 이제 검정고시 위주로 하려 그랬던 교사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간부들이 몇 명이 이제 야학에 들어가서 이 야학이라는 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야학을. 그래서 사회에 필요한 이런 지식이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선생들도 우리가 교육을 시켜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 조합에서 상호. 그래서 우리 야학 다니는 우리 조합원들이 편지랑 이런 거 쓴 것들 보면 기가 막혀요. 굉장히 의식들도 있고. 그래서 그 야학이 굉장히 오래 갔죠. 그 대신 내가 그건 있었어요. 그 굉장히 어떤 소속감 이런 거를 좋아해서 그래서 학교 이름을 녹지 중학교라고 아예 해서 녹지 그 배지도
만들어서 달기도 하고 그건 어떤 소속감 자기에 대한 이런 게 있었죠. 그럼 예. 조합에서는 무슨 공부를 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영어 다 일반 상식 다 좋다 이거죠. 근데 이게 검정고시 위주면은 시험의 틀에 맞춰가지고 뭐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이 학교라는 것이 얼마나 그런 공부지 암기식 뭐 이런 그게 아니라 한자를 아더라도 일반적인 상식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어도 그렇고 한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가정에도 또 그 학구열이 높고 이런 친구들은 뭐 이제 검정고시 개인이 꼭 뭐 하겠다 그러면 그거야 뭐 우리가 반대를 안 하지만 그렇지만 그 야학이라는 게 목적이 뭐냐가 이제 분명히 해야 되겠죠. 검정고시가 목적이냐 아니면은 사회에 대한 그렇죠. 사회에 살면서 일반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 막 14시간이라기도 하고 어쩔 때는 24시간 네. 막 일하기도 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장시간 노동이나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노동과 학업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야학에 갈 생각도 없었고 돈 벌려고 왔기 때문에 돈 버는 거지. 근데 이제 대개가 제가 하고 있는 이 수제반인데 손으로 하는 건데 특히 도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마음이에요. 내가 뭐 8시간만 하겠다 이거 딱 가버리면 회사가 미워는 하겠지만 안 된다고 그러긴 하겠지만 내 봉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고 이제 교대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서 그 검정고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중요한 건 사회생활하면서 필요한 지식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그렇게 야학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는 거는 정말 그 학업에 대한 당시 여성 노동자들의 열정이 굉장히 그렇죠. 컸다는 거겠죠. 네네. 그럼요. 네. 컸죠. 예, 당시 YH처럼 이렇게 규모가 큰 회사들은 다 기숙사가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이 기숙사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2인 1실 뭐 이런 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기숙사 실태는 또 어떠했는지 그리고 사실은 생각해보면 10대 후반부터 이제 20대까지의 이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좁은 공간에 오랫동안 같이 모여서 24시간 생활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뭐 정말 친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공간일 수도 있고 근데 정말 뭐 어떤 자매가 뿜뿜 피어나는 그런 공간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고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그러고 보니 그때는 왕따라는 게 없었네요. 참 시골에서 다 올라와서 그런지 그런 거는 참 없고 한방 식구들이 참 이 가족같이 근데 이건 있어요. 처음 오면은 저 문간 올라오는 신입생은 제일 이제 고참이 되면 좋은 자리로 가는 온목에 그런 거는 있었지만 지금 딱 얘기 듣고 보니 지금 같으면 뭐 왕따 문화 속에서 뭐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 일터 괴롭힘 이런 거 괴롭힘 그리고 서로 이렇게 했을 텐데 방 식구들끼리는 참 이렇게 가족 같았던 느낌이 있는 기숙사 생활 오래는 안 했는데 우리 방 식구가 완도 식구가 있었어요. 그럼 김을 그렇게 보내와 그때만 해도 김이 참 귀한 건데 그래서 김을 가져오면 식구들이 다 나눠서 김에 싸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기숙사 생활이라는 게 참 힘들죠. 찬물
뜨거운 물 주는 것도 아니고 겨울에도 찬물에 머리를 고무장갑 끼고 머리를 너무 손 시려서. 손 시려서. 아이고. 근데 머리는 어땠을까? 그리고 화장실은 뭐 푸세식 같은 이런 화장실 한 방에 보통 12명 이렇게 10명 12명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짐은 선반이 있어서 거기다가 각자 자기 짐 놓고 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굉장히 그 방 식구들끼리는 아주 가족 같은 분위기고 서로가 그렇게 잘 도와주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당시 월급이 3,000원이었는데 기숙사비가 2,000원에서 2,500원 사이였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 생활이 어떻게 가능하셨던 거예요? 그 처음에는 YH가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갑자기 급성장하면서 기숙사가 없었어요. 기숙사를 늦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 동네가 다 개인이 기숙사를 한 거예요. 방만 있으면. 그래서 저도 처음엔 기숙사가 없어서 개인 그렇게 운영하는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그 개인들이 하니까 뭐 2,000원, 2,500원. 초봉이 이제 견습공은 3,000원인데 2,500원, 2,000원씩 내고 나면은 없는 거죠. 3개월 동안은. 그래서 이제 수습 기간이 지나면 조금 이제 올라가는데 그동안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제일 고역스러웠던 게 제일 문간에서부터 자고 들어갔는데 머리에 이가 생겨가지고 너무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친구하고 둘이서 잡아서 입 뽑아주고. 아유, 지금도 생각하니까 머리가 근질근질한데. 그래서 너무 고생했던, 그러니까 여럿이 있으니까 그런. 이가 옮기도 하고. 예, 이가 옮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돈을 조금만 벌면 자취하는 게 다 우리 꿈이었어요. 근데 저는 일찌감치 자취를 했어요. 기숙 생활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자취하면서 이제 시골에 있는 동생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학원 보내고 이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보내려고 이제 학원 보내고 이러면서 동생들 데리고 오고 이러면서 그 동생이 자취 남동생이었어요. 예, 남동생. 그래 여동생은 안 보낸다니까. 여동생이 없어. 여동생은 손잡고 같이 공장으로 가고. 그러니까 남동생은 학원 보내서 보내고. 대학 보내고. 그래서 그 남동생이 잘 해주던가요? 근데 그 동생들을 그렇게 할 때는 뭘 바라고 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냥 맞이니까 그리고 동생이니까 동생은 공부를 또 그때는 남동생이고 이러니까 공부를 꼭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내가 학원을 2년을 서울 종로학원을 2년을 보냈어. 그 시기에 그 시절에 그 예, 시절에. 예, 그 시절에 그래가지고 그래. 대학을 보내. 그 얼마 전에 출연하셨던 김일아 작가님이 네. 맞이예요. 맞인데 누가 자기 보고 맞이는 살림미천이지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펑펑 울었다고. 나는 살림미천 안 할 거야 이러면서. 근데 나는 기꺼이 즐거워서 그때 그 즐겁게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동생이 나중에 그거를 알아줄까 이런 생각은 조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언니들. 예, 그래요. 근데 이런 70년대에 노동조합을 한다는 거. 이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노동조합 얘기로 가볼게요.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아래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우리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 저기 노동조합법이 뭐 다 노동상권이고. 설립이 노동상권이고 다. 근데 그때는 그 단체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단결권과 뭐 교섭권 다 있었지만 단체 행동권은 그때는 묶여 있었고 그리고 근로기준법도 그 당시 때 아주 뭐 8시간 근무하고 뭐 이렇게 다 아주 잘 돼 있는 근로기준법이 있었지만 그 노동자들은 그런 법이 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런
학교에서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사회에서도 누구도 그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공장에 와서 일하는 것만 하더라도 다행으로 정말 밥벌이 한다라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고마운 걸로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랬으니까 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더더군다나 그 유신 독재 정권에는 뭐 국가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있으면서 더 노동자들에 대한 것은 언론에 하나도 또 내지도 못하게 하고 다 검열하고 그런 진짜 그야말로 아주 노동자들한테는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전혀 암흑 같은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도 그렇게 뭐 그거를 근로기준법 뭐 법을 누가 일반적으로 법을 보려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잖아요. 일반적인 그쵸. 국민들 그죠? 나하고 관계 뭐 문제가 생겼을 때나 법을 찾아보고 그렇죠. 이러는 거지. 그렇듯이 돈 벌러 왔으니까 돈만 열심히 벌으면 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던 찰나에 YH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 부서에서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 문제가 생긴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를 예를 들면 이 볼펜 하나를 만드는데 단가가 얼마인가 정해지는 거는 그 정하는 거는 그 감독이 정하는 거예요. 그 부서의 관리자가. 근데 이 관리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게 500원이 될 수도 있고 6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시간을 정하는데 이게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부서에서 그 관리자가 괜찮은 관리자가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조장들이 자기네 그래도 편에 서서 해줬던 관리자가 이동하니까 이제 이 데모를 한 거야. 이제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그 데모 일 안 하고 이제 회사에다가 주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회사가 그 말을 그런다고 듣나요? 안 듣지. 그렇게 해서 됐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가정에 가톨릭 노동사목이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아마 섬유본조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노동조합을 그 당시 때는 산별이었기 때문에 섬유 노동조합이었어요. 산별 노동조합. 거기에 이제 그 교선부장이 몇 월 며칠 날 사람들을 좀 만나자 이렇게 됐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대표될 만한 사람을 포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 제가 포섭 대상.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제가 이제 포섭 대상이었던 거죠. 싹이 보였던 게지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그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한 거예요. 노동조합.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 그 노동청에 뭐가 간판이 있던데 뭔 노동조합을 또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회사에 그때 당시 어용노조가 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허가 노동 허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간판이 다 있어요. 다. 사업체마다 다 있는. 사업체마다 있는. 무슨 노동자 협의회 같은 그런? 뭐예요?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허가한 사업장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노동자부랑 그걸로 나는 생각한 거죠. 생각을 하신 거구나. 근데 그 뭐 있던데 간판이 있던데 뭔 또 노동 뭐 그러냐 이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도 모르겠대. 자기도 모르니까 도대체 누가 알고 노동조합을 만든 거냐? 모르니까 수요일 날 연장 근로 안 하니까 모 다방으로 나가봐라. 네가 좀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장 근로 없으니까 모 다방을 나가봤지.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이렇게 갔더니 그 다른 부서에서 그 했던 사람들 4명
그리고 나 소개해줬던 친구. 근데 어떤 남자가 하나 또 왔어요. 그게 공장장 처남이었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방에서 그 당시 때 다방이었는데 다방에서 그 섬유 본조에 아까 섬유 산별의 교선부장이 왔길래 뭐 질문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8시간만 근무하고 연장 근로를 하면 수당을 줘야 된대. 근데 난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야, 8시간만 일한다니 이게 공무원이나 하는 거지. 그리고 시간에 수당을 더 줘야 된다는 거에 내가 딱 그다음에 퇴직금을 준다는 거야. 신세계가 열렸군요. 야, 퇴직금을 줘? 이거는 공무원들이나 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그거 참 그렇다면은 필요하겠네. 이제 혼자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다른 그 부서에서 온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는 질문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은 노동조합이 야당이에요, 여당이에요? 나는 그때 뭐 야당인지 여당인지 정치는 관심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왜 야당인지 여당인지 질문했는지는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지가 우체국의 그 우편 무슨 공무원이었대. 집배원 뭐 이런 뭐 공무원이었는데 뭘 좀 그 야당이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런데 답이 더 재밌었어. 여당입니다. 맞지. 그 당시 때 어영이니까 여당입니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튿날 어떻게 됐냐면 그 한 남자가 공장장 처남이었대요. 그래서 왜 공장장 처남을 포섭 대상으로 했는지는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여자만 가지고 하면 힘이 약하다. 그래서 남자가 있어야 한다. 근데 왜 남자가 있어야 하는데 하필 공장장 처남이었는지는 그 공장장 처남이 자기한테가 다 잃는 거야. 공장장한테 가서. 그 길로 가서. 그래서 결국은 그 4명은 해고가 되고. 그게 건조반사인. 예. 그리고 나는 해고를 못 시킨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일을 잘했고 그리고 또 내가 하청에 가서 이렇게 검사도 하고 뭐 그리고 그랬으니까 좀 해고시키기가 아깝고 그러니까 또 시킬 뭐가 없잖아 나는. 해고를 시킬 만한 사유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행성으로 전출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행성으로 전출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장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잘 보라고 좀 보고 무슨 일 하는지 그래서 좀 보고 하라고. 감시의 대상이 되신 거군요. 감시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른 공장에서도 나와서 이제 검사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동조합은 뭐 좋은 거네 어쨌네 뭐 그래서 내가 그 사장 보고 그럼 여도 노동조합 하시죠? 이랬더니 우리 노동조합 하면 문 닫아. 그래서 자기하고 동업하자고. 나는 그때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공장 하려고 그런 하청 공장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노동조합이나 만들어 놓고 그냥 그만둬야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제 퇴직금도 받고 그런다는데. 그래서 저하고 같이 동료들한테 다 그 얘기했죠. 퇴직금 받아줄게 노동조합 하자.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퇴직금 받아준다는데 그래가지고 다 이제 그 함께 하기로 했는데 이제 저는 딱 이제 쫓겨났고 그래서 한 달 만에 와가지고 봤더니 이제 본사는 뭐 난리가 난 거죠. 3명만 모이면은 뭐 쫓아 계속 미행하고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와가지고 아니 뭐 그 당시 근데 여당이라고 하는 노동조합인데도 그렇게까지. 그래도 일단 노동조합 하면은 뭐
그런 다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걸 그건 줘야 똑같은 되니까. 거 아닙니까? 뭐 삼성에서 노동조합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감시 들어가고 위행 들어가고. 그랬죠. 네.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하청 아니 그러니까 퇴직금만 받아주고 하청 공장 세우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덜컥 지부장으로 선출이 되셨잖아요. 네, 그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그래가지고 그랬죠. 아니 난 이 지부장 이런 거 못한다. 나는 그만둘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도저히 이거 지부장 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좀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일단 지부장이 선출이 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지부장 됐으니까 사표 내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당장은 그 자리에 또 없으니까 이거 그거랑 똑같잖아. 나 대표 되고 나서 이제 알아서 니들이 해. 나 갈게. 그랬는데 딱 이제 노동조합 결성하고 지부장 되고 그 이튿날 왔는데 제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은 이제 탄압을 시작을 하고 그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부지부장 하나는 매수해서 그냥 어디 보내고 또 그 날 포섭했던 그 사무장은 또 저 멀리 또 전출을 또 보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해고를 시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복직투쟁 그래서 해고되면서 이제 해고를 시키고 나서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공장장이 오라 그러더니 제 동생들 학비 되고 이런 데는데 다 그 돈 보상을 해주겠다. 그리고 하청 공장을 하고 싶다는데 자기네가 다 그 하청 공장도 뭐 책임지고 물건도 대주고 하겠다. 엄청난 죄인 거죠. 뭐 결혼도 시켜준다. 뭐 결혼은 아니고 결혼 자금도 결혼 자금도 뭐 해주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죠. 지네가 잘못했다 그래서 해고시켜 놓고 나한테 그런 좋은 조건이 들어오는 게 그랬는데 그 당시 때에 그 회사 간부 하나를 이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 친구를 꼬시면은 과장으로 승진시켜 준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얘기하길래 그랬더니 또 섬유본조에서는 사표 내면 큰일 난다고 나더러 사표 내면 안 된다고 신고필증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섬유본조의 사무국장이 나한테 2,000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라고.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도 아닌데 뭔 또 십자가를 져. 그래서 신고필증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직투쟁을 하면서 노동조합이 그럼 지부장이 뭐 하는 거지 좀 알아나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섬유본조를 열심히 출근도 하고 섬유본조가 하여튼 열심히 도와줬어요. YT 앞에다가. 그러니까 해고 기간이 공부 기간이었군요. 지부장이 되기 위한. 선출되고 나서 회사 앞에다가 독채를 하나 얻었어. 섬유본조가. 그러면서 조합원들을 저녁마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내가 딱 끝나고 나서 가입 원서를 900매를 받아왔어. 조합원들이 이불 기숙사 안에서 다 비밀리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죠. 그렇네요. 예전에 홈플러스 노동조합인가 마트 아무튼 노동조합 생길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 와서 이렇게 딱 주고 가고 가입원서 그 조직하신 분이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때도 되게 막 한편 그런 생각도 들죠. 아니 이게 무슨 21세기에 이럴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우리 때는 그래도 70년대 그래서 이제 그 복직 그 노동청에 이제 부당 노동 행위를 우리가 이제 고발하고 조사받으러 갔을 때에 그랬죠. 나보고 거 가서 또 죽는다고 엄포를 놔야 된대. 섬유본조에서. 근데 정말 갔을 때 교육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노동청을 처음 갔는데 노동청이라는 데가 이제 갔더니 근로자 보호센터라고 앞에는 써져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때만 해도 노동청이 뭐 엄청난 노동자들이 임금 못 받아서 가고 그랬어요. 나는 처음 가봤는데 근데 이제 사용자들을 오라 그러면 이렇게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들은 앉아서 오라 그러면 앉아서 얘기하고 노동자들은 완전히 서서 이렇게 아주 취급을 하는 거야. 그거 보면서 내가 확 돌겠더라고. 이게 뭐 밖에는 근로자 보호센터라 그러더니 완전히 사업주만 보호하고 사업주만 보호하네. 그래서 딱 내가 그랬지. 이제 나 복지가 안 시켜주면 저 밖에 근로 보호자 센터라고 쓴 거 끌어안고 이 앞에서 내가 죽을 거라고. 대박. 진짜 그랬더니 진짜 근데 그게 네. 진심이셨던 거잖아. 너무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너들이 이게 이렇게 하냐. 이 환경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나보고 계속 돈 먹고 뭐 이렇게 그 불량을 뭐를 했다 이래서 부정 저질렀다 이러고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나왔더니 근로감독관이 나오는데 미스체 죽지 마 복직시켜줄게 그러니까 겁먹은 거야 근로감독관이. 왜 겁먹었냐면 전태일 나중에 봤더니 거기가 그 관할이었어요. 전태일 열사. 그런데 이 여자 쟤도 또 잘못하면 근로기준법 지켜라 하고 죽을 수 있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가졌나 봐. 결계를 느낀 거죠. 나중에 내 느낌에 그건 어디까지나 내 느낌에.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복직이 됐죠. 그래가지고 진짜 8시간만 하고 퇴직금 다 받아주고 연장 근로수당 받고 그러니까 참 그때는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그거는 노동자들한테 굉장한 의미였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단체 행동을 할 수가 없어서 늘 우리가 단체 행동권만 있었으면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네. 예, 죽지 않는 미스처의 이야기는 이제 1부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자, 2부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다음 편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팟캐스트 울들의 당나귀 귀 시즌5는 2019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